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루 한 끼 공복의 힘입니다. 부제는 평생 병 안 걸리고 사는 면역력 증강법이고요. 저자는 이시하라 유미님이십니다. 이분은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와 동대학원 의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의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이시하나 클리닉 병원장이시고요. 일본의 전 수상과 국회의원 그리고 의사들까지 치료하는, 즉 의사를 치료하는 의사로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단식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번역은 이근안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이아소 201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과식이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요즘 TV나 각종 미디어를 보면 먹방이라고 하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죠. 요리하는 프로, 맛집을 찾아가서 또 거기서 음식을 소개해주는 프로,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 등등 음식과 관련된 방송이나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맛있는 음식들도 사실 너무 많죠. 맛집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맛집 투어라는 말도 유행이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은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취미 생활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다양한 먹을거리와 맛있는 그 음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이게 가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과식은 또 비만을 부르게 되고,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저자도 과식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적 관점에서도 과식은 인류에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식은 인류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진화 과정이 300만 년이라고 하는데 그 300만 년 기간 중에 299만 9,950년 동안은 인류가 허기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인류가 과식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복이나 허기진 상태가 인류에게는 더 자연스럽고 익숙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식을 피하고 공복으로의 또는 소식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저도 직접 이 공복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 한 끼 공복의 힘, 이 책을 자신 있게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과식이다. 과식으로 인한 비만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물론 병이 생기는 데는 비만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나 많은 생활 습관병이 영양 과잉에 의해 생긴다는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살이 쪘기 때문에 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식은 혈액을 탁하게 하거나 냉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혈액이 탁해지면 병이 생긴다.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과식하거나 과음하는 생활 습관이다. 이제는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대로 영양 과잉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많다. 인간은 과식에 약하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인류는 300만 년 전에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한다. 그 후 인류는 빙하기,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가 기아 걱정에서 해방된 것은 겨우 5, 60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인간은 299만 9,950년 동안 끊임없이 기아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셈이다. 지금도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인류는 이러한 기아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보다 배가 고픈 상태에 더 익숙했다. 따라서 우리 인체는 식량이 부족하더라도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약 3분, 물이 없으면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나
공기와 물이 있으면 식량이 없어도 30일은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인간은 배가 고픈 상태는 잘 견딘다. 필요 이상의 영양분은 기아 상태에 대비해 피하 지방으로 축적해둔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축적해둔 영양분으로 견딘다. 하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 굶거나 기아 상태를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다. 굶기는커녕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문제는 인간이 배부른 상태에 대처하는 기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식을 하면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한다. 우선 소화와 흡수를 위해 위와 소장에 장시간 대량의 혈액이 집중되어 배설을 담당하는 대장이나 직장, 신장으로 흘러가는 혈액이 부족해진다. 이로 인해 대변이나 소변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아 혈액 속이나 체내에 노폐물로 쌓인다. 인체가 음식물을 흡수하느라 배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위장에 혈액이 집중되면 골격을 움직이는 근육이나 뇌, 심장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세포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식후에는 졸음이 오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진다. 하루 3끼 식사, 여기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다면 혈액은 끊임없이 위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몸의 다른 기관은 혈액 공급량이 계속 부족해져 대사가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체온도 떨어진다. 또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액이 운반해주는 영양분이나 산소 등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혈액 공급이 줄어든 뇌나 심장에서 발작이 쉽게 일어난다. 소비되지 않은 영양분이 혈액 중에 지나치게 많으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보면 발병 직전에 과식이나 과음을 한 경우가 많다. 배가 부를 때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밥을 배불리 먹으면 혈액 속에 영양분이 많아진다. 그러면 백혈구도 배가 불러 세균이 침입하거나 암세포가 만들어져도 그것을 먹지 않는다. 따라서 배가 부를 때는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배가 고플 때는 혈액 속의 영양 상태도 나빠진다. 그러면 백혈구도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지므로 세균이 침입하거나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열심히 잡아먹는다. 즉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간이나 동물은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진다. 이것은 생체 항상성의 작용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식욕이 저절로 억제되는 것이다.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높아지도록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공복 상태에서는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져 면역력이 높아진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병이 있을 경우에는 병을 고치는 힘이 커진다. 따라서 하루 한 차례 공복 시간을 가지면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차도를 볼 수 있다. 공복력을 기르는 것은 병을 멀리하고 고치는 길이다. 아침을 안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 정말 그럴까? 나는 아침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뇌의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뇌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기관이다. 뇌에는 영양분을 축적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체내에 축적된 영양분이 뇌로 보내진다. 뇌에 필요한 영양분은 포도당인데 며칠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아도 인체는 포도당을 우선 뇌로 보낸다. 따라서 며칠 단식해도 뇌가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당분이므로 이 책에서 추천하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에서는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나 흑설탕이 들어간 홍차, 생강홍차 등을 마시도록 한다. 이것으로 당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아침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콜릿 같은 것으로 당분을 보충해주면 된다. 취향이나 생각은 각자 다르므로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 되고 먹지 않아야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자신의 몸에 맞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정말 필요 없을 때는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세상의 여론에 이끌려 먹고 싶지 않은 아침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 공복력을 기르는 방법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이다. 기본적으로는 섭취하는 총 열량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하루 3끼를 먹더라도 배불리 먹지 말고 몇 끼마다 배가 60% 정도만 차도록 먹거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거르는 방법도 상관없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현대인에게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공복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현대인은 대부분 저녁이나 밤에 활발히 활동한다. 이처럼 저녁을 늦게 먹는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아침에 위장이 비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아침 식사가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된다. 게다가 아침을 과식하게 되면 위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혈액도 탁해져서 뇌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머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침에는 식사는 거르고 비타민, 미네랄, 당분만 섭취하는 것이 머리에도 몸에도 좋다. 병이 생기는 한 가지 원인. 동양의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모든 병의 근원이 하나로 피가 깨끗하지 않아서 병이 생긴다고 병을 정의한다. 눈부신 발달을 이룩한 현대 서양의학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모든 병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명한 것이다. 반면 현대 서양의학은 이 대목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병에 걸렸을 때 우리 몸이 나타내는 여러가지 노폐물, 배설 현상을 보면 이 사상이야말로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동양 자연의학에서는 병의 증상은 혈액 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한 몸의 반응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인간의 몸은 혈액이 탁해지면 여러가지 반응을 일으켜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따라서 병의 치료는 피를 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서양의학에는 혈액 오염이라는 개념이 없다. 때문에 혈액의 정화작용으로 인한 발열, 염증, 구토, 암 등의 여러가지 반응을 병이라고 보고 약으로 억제하거나 수술로 떼어내어 방사선으로 태워 증상을 없애는 것을 치료라고 생각한다. 병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일본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33조 엔이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쏟아부어도 병이나 환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동양의학에서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는 육신이 된다고 생각한다. 음식물은 위장에서 소화, 흡수된 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5대 영양소의 형태로 혈액 속에 흡수된다. 혈액에는 이 외에도 수분, 폐에서 흡수한 산소,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된 호르몬, 골수에서 만들어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가지 성분을 포함한 혈액은 몸속 구석구석까지 운반되어 각 기관에 영양분, 물, 산소 등을 공급한다. 그리고 혈액은 각 기관의 대사 노폐물을 받아 신장을 통해 오줌으로, 폐를 통해 날숨으로 배출한다. 따라서 혈액이 탁해지면 몸속의 각 기관에 문제가 생겨 병이 날 수밖에 없다.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들. 첫째, 과식과 과음. 혈액이 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과음이다. 과식을 하면 위장에 대량의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장, 신장 등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배설이 원활하게 안 된다. 그 결과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인다. 둘째, 운동 부족으로 혈액이 탁해진다. 혈액이 탁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은 운동 부족이다. 인간의 몸은 약 40%가 근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체온이 내려가 지방이 연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도 나빠진다. 혈액이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5초인데 이 시간이 60초가 되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여 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 따라서 동양의학에서는 근육의 쇠퇴를 모든 병의 원인 중 하나로 간주하고 중요시한다.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체온의 4분의 1은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의해 열이 더 많이 발생해 체온의 절반에 다다른다. 체온이 올라가면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백혈구 활동도 활발해진다.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은 체온이 상승한 결과 체내의 노폐물이나 혈액 속의 과잉 영양소가 연소되어 호흡이나 땀, 오줌으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운동은 몸속을 대청소해준다. 이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줄어들고 체온도 떨어지며 혈액 속의 노폐물도 충분히 연소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 콜레스테롤, 당분 등의 영양소를 이용해서 연소하는 것도 힘들어져 영양소가 남아 돌게 되므로 혈액은 점성이 증가해 탁해진다. 셋째, 스트레스와 체온의 관계. 혈액을 탁하게 하는 세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등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백혈구 속의 림프구가 녹아 면역력이 떨어진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하수체를 통해 부신 수질이 자극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땀이 난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분, 적혈구, 혈소판 등이 증가하고 혈액의 점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응고되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면서 신진대사가 저하된다. 그 결과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혈액은 점점 탁해진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원인은 업무나 인간관계 등일 것이다. 수렵시대처럼 신체적인 위험을 느끼는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길게 지속되는 스트레스인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더 혈액이 탁해지고 몸에 상처를 주게 된다. 넷째, 체온이 낮으면 여러가지 병이 생긴다. 혈액을 탁하게 하는 네 번째 원인은 냉증이다. 서양 의학에는 냉증이나 냉병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양의학에서는 약 2000년 전 후한시대에 상한론, 추위 때문에 생긴 병을 논한다는 뜻이라는 책이 쓰였듯이 옛날부터 냉증은 만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세포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이나 과잉 물질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혈액이 탁해져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또한 몸이 차가워지면 백혈구의 기능도 떨어져 면역력이 저하되므로 여러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가 약 12% 감소하고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 반대로 체온이 올라가면 그만큼 면역력도 높아진다. 즉 냉증은 생명과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사망률이 높아지는 시간대도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이다.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때는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인데 이 시간대에 천식이나 변이형 협심증이 일어나기 쉽고 궤양성 대장염의 복통도 격심해지기 쉽다. 다섯째, 피부병은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버리려는 작용이다. 혈액을 탁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 환경 오염물질과 식품 첨가물, 약품 등이다. 이런 물질은 호흡이나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 명백한 유독물질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위액이나 장액, 췌장액을 대량으로 분비해서 유독물질을 희석시키고 구토나 설사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유독물질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을 무턱대고 약으로 진정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의과대학생 시절 피부과 강의를 하시는 노 교수님이 자네들 피부병의 3가지 부정에 대해 알고 있나? 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다. 다들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교수님은 3가지 부정이란 알지 못한다, 낫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시며 싱긋 웃으셨다. 아마도 피부병의 원인이 알기 어렵고 따라서 낫기 힘들며 그렇다고 죽는 일은 없다는 것을 조금은 비꼬듯이 표현한 것이리라. 서양의학에는 혈액오염이라는 관념이 없고 피부병을 피부에 발생한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가지 부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부병을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로 치료해도 노폐물 배설 반응을 억제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 약을 쓰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약의 부작용으로 다른 병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동양의학에서 피부병은 피부를 통해 몸속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설하는 상태로 본다. 따라서 억제하지 않고 독소를 내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갈근 탕으로 피부병이 개선되기도 하는 것은 발환작용이 촉진되어 독소가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부병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혈액을 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혈액이 탁해져서 생기는 여러가지 질병,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가지 증상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는 몸의 반응이다. 그런데 서양의학에서는 여기에 수천 수만 개의 병명을 붙여 각각의 병에 기를 쓰고 대응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혈액이 깨끗하지 못해 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몇 가지 병을 예로 설명해 보겠다. 통풍, 몸속에 노폐물이나 필요 이상의 영양분이 쌓이거나 유독물질이 침입하면 젊을 때는 설사나 구토, 발진, 염증 등 격렬한 배설 반응이나 연소 반응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거나 체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노폐물이 혈액이나 세포 속에 남아 축적된다. 배설을 약물로 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폐물이 몸속에 축적된다. 육식을 지나치게 하고 맥주를 날마다 많이 마시다 보면 혈액 속에 요산의 양이 많아져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신장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요산이 엄지발가락에 축적되는데 이것이 통풍이다. 당뇨병.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예외 없이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이 가늘다는 사실이다. 몸을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하반신 근육이 쇠약해져 있는 것이다. 평소에 운동이나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과식이나 과음을 계속하면 혈액 속의 과잉 영양소가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혈액의 정화를 위해 육류 중심의 고영양식은 피하고 철저하게 소식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당분을 연소시키며 하반신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고지혈증. 과식에 의한 영양 과다다. 특히 동물성 식품, 과잉 섭취와 운동 부족이 겹치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필요 이상 많아져서 고지혈증이 된다.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되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혈액의 점성을 낮춰 혈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혈관 내벽에 침착시킨다. 이것이 동맥경화다. 고혈압. 동맥경화로 혈관 내벽이 좁아지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진다. 이 때문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은 더욱 힘을 줘서 펌프질을 한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다. 동양의학에서는 하반신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고혈압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적절한 운동이나 육체노동을 하면 몸속의 영양소와 노폐물이 연소되고 피가 정화된다. 이것으로 모든 병의 원인을 없앨 수 있다. 협심증. 심장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가슴 통증이 생긴다. 이것이 협심증이다. 혈전. 혈관도 어느 정도 좁아지면 그 이상은 좁아질 수 없으므로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몸의 노폐물을 한 곳에 모아 혈행을 좋게 하려고 한다. 점성이 높아져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혈액을 원활히 흐르는 혈액으로 만들기 위해 노폐물 등의 성분을 한 덩어리로 응고시키는데 이것이 혈전이다.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완전히 막혀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극도로 감소하면 심근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차단되어 심근의 괴사가 진행된다. 이로 인해 격렬한 가슴 통증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심장이 정지하는데 이것이 심근경색이다. 담석증. 담즙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너무 많아 담즙이 잘 흘러가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을 돌처럼 응축해서 담즙의 점성을 낮추어 담즙의 흐름을 좋게 하려는 반응이다. 요로결석. 혈액 속에 요산, 탄산, 칼슘 등의 노폐물이 너무 많아 소변이 진해지면 노폐물을 결석으로 만들어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반응이다. 탁해진 피를 내보내서 피를 정화시키는 반응이다. 코피, 잇몸 출혈, 뇌일혈 등도 마찬가지이다. 치매와 알츠하이머. 뇌세포는 항상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며 3분 이상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파괴되기 시작한다. 또한 여러가지 노폐물로 인해 점성이 증가한 혈액은 동맥경화, 혈전 등으로 좁아진 모세혈관 속을 통과해야 하므로 뇌 속 혈액의 흐름도 당연히 나빠진다. 이처럼 산소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뇌세포는 서서히 파괴되어 죽어간다. 따라서 동양자연의학에서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도 혈액이 깨끗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다. 혈액이 탁해지면 암 유전자가 눈을 뜬다. 암이 되기까지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혈액의 오염 성분이 암 유전자를 상처내어 암 유전자가 눈을 뜬다. 그리고 혈액의 오염 성분이 세포막을 자극하면 세포의 질서가 흐트려져 이상 분열이나 이상 증식을 시작해 세포가 암으로 변해간다. 암세포는 크기가 최소한 10mm 이상은 되어야 발견이 가능하다. 흔히 이것을 조기 발견되는 최소 크기로 보지만 이때는 암세포 수가 약 10억 개나 된다. 이 크기가 되기까지는 10에서 30년, 평균 약 19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때를 조기 발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암은 만성병 중에서도 최고의 만성병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크게 정상세포, 정상도 비정상도 아닌 세포, 암세포로 나눌 수 있다. 예전에는 세포가 암으로 변하면 일방통행하듯이 계속 나빠지기만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최근에 면역력이 높아지면 암세포가 정상화하는 탈암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암을 수술로 잘라내거나 방사선이나 항암제로 소멸시켜도 환자가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혈액을 계속 오염시킨다면 작아서 발견되지 않았던 암 조직이 급성장한다. 따라서
대증요법으로 암세포를 일시적으로 소멸시켜도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로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암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복 시에 체온이 올라가고 병이 낫는다. 단식 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도 체온이 올라간다. 단식을 하면 소화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활동을 정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이 몸의 다른 부분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몸 전체의 대사가 더욱 활발해진다. 전신의 대사가 활발해지면 체온이 올라가고 백혈구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단식 중에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단식을 하면 위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심장, 폐, 간, 신장 등 생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장기나 뇌는 쉴 수가 없다. 이러한 장기나 뇌는 영양소가 보급되지 않으면 장애를 일으키는데 단식으로 영양소 공급이 중단되면 이들 장기는 생존을 위해 몸속에 남아도는 물질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태어났을 때는 몸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암세포, 궤양성 대장염이나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의 염증을 일으킨 세포나 각종 질병의 원인 물질인 과도한 콜레스테롤, 지방이나 당분, 노폐물 등을 이용해서 생존해 나간다. 단식을 하면 불필요한 세포가 심장, 폐, 간, 신장, 뇌 등의 세포의 영양소로 사용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단식으로 암이 치료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체온이 올라가면 백혈구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 백혈구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몸 밖에서 침입해온 병원균이나 노폐물, 알레르기, 암세포 등을 먹어치우므로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체내의 노폐물을 싹 쓸어버릴 수가 있다. 배고플 때 몸은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단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므로 위장, 간, 췌장과 같은 소화기관이 쉬게 된다. 또한 소화작용을 하려면 산소가 대량으로 필요한데 단식 중에는 산소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의 부담이 줄어든다. 뇌의 부담도 줄어든다. 많은 장기가 휴식을 취하므로 이러한 장기에 명령을 내리는 뇌도 당연히 부담이 줄어든다. 먹는다는 것은 모든 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단식을 하면 모든 기관에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기관이 거의 활동할 필요가 없는데도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전력을 다해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양계업계에는 강제 틀갈이라는 것이 있다. 옛날에는 알을 더 이상 낳지 못하는 노쇠한 닭은 바로 식용으로 식탁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2주 동안 강제 단식을 시킨다. 그러면 2% 정도는 죽지만 나머지 98%는 일단 털이 다 빠진 후 새로운 털이 나면서 다시 알을 낳게 된다. 이것은 단식으로 생명력이나 활동력이 강해져 몸 상태가 다시 젊어지기 때문인데 이처럼 단식을 하면 온몸의 조직이 회복된다. 사례 하나, 6개월간 14kg 감량하다. 증상, 저는 업무상 밤에 술자리가 잦고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폭음과 폭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극도의 비만으로 똑바로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배 때문에 발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신장은 171cm, 당시 체중은 88kg이었죠. 혈액검사에서 항상 총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측정치가 높아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약을 중단하면 즉시 악화되는 상태였죠. 처방, 저는 즉시 이시하라 선생님의 병원을 찾아가 지도를 받은 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2002년 1월 10일부터 당근 사과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은 두드러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스의 이뇨작용 때문인지 소변을 누는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석 달째부터 아침 식사로 주스만 마시는 것이 몸에 배기 시작했고 체중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달 만에 약 14kg이 감량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출근 전에 조깅을 시작해 6달 후에는 다시 4kg 감량, 아침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1년 만에 총 18kg이 감량되었고 근육질의 탄탄한 몸으로 변신했습니다. 제 몸을 보고 주치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약을 복용해도 정상치까지 내려가지 않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치가 되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났으며 그 외 모든 수치가 정상치로 돌아왔습니다. 사례 둘, 61세 여성 대장암을 극복하다. 증상, H씨는 1989년에 격심한 요통이 계속되고 혈변까지 보게 되었다.
그 후에도 하복부에 엉어리 같은 것이 느껴졌지만 바빠서 진찰을 받지 못했다. 간신히 진찰을 받은 때가 2년이 지난 1991년이었고 검진 결과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암은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한 정도여서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암을 절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후인 1993년 말에 다시 혈변이 나오고 배가 가스로 가득 부풀어 올라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내시경으로 잘라내기에는 너무 큰 대장암이 발견되었다. 크기도 크기지만 위치도 항문에 너무나 가까워 수술 후에는 인공항문을 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방 HC의 자연요법은 아침은 녹황색 채소에 양배추와 알로에까지 넣은 당근 사과 주스, 주식은 조와 팥을 넣은 현미밥, 매일 1시간씩 산책하기, 그리고 사우나에 들어가는 생활이었다. 여기에 배를 중심으로 전신의 뜸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1년에 2, 3회 요양소에서 일주일 동안 당근 사과 주스 단식을 했다. 현재 2007년 11월까지 이러한 자연요법을 혼자서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얼굴색도 좋고 배변에도 문제없이 아주 건강하게 생활한다. 사례 셋, 38세 여성, 고도 비만과 고지혈증에서 해방되다. 증상, I씨는 간호사로 오랫동안 3교대 근무를 해왔다. 그 때문인지 어깨 결림, 두통, 수족냉증, 두근거림, 호흡 곤란, 생리통, 생리불순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과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자궁 근종, 난소낭종, 지방간 등 온몸의 병이 끊이지 않았다.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사탕 등 단 것을 손에 잡히는 대로 먹고 소프트 드링크도 자주 마셨다. 그 결과 154cm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82kg까지 나갔다. 얼핏 보면 얼굴색도 발그레하고 건강하게 보였지만 갖은 병과 증상을 안고 있었다. 35세를 넘기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와 그때까지 복용하던 많은 약에 우울증 약까지 더해졌다. 의욕도 사라지고 업무 중에 실수도 늘어 휴직을 고려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처방, 그녀에게는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를 마시도록 제안했다. 일주일 후 I씨는 조금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공복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놀라워했다. 체중도 일주일 만에 2.5kg이 줄었다. 이틀째부터 소변량이 엄청나게 늘었고 3일째 대변이 대량으로 나온 이후 변비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35.6도였던 체온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기뻐했다. 이것은 수독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다. 초진 때 얼굴색이 붉었던 것은 몸속에 남아도는 수분 때문에 하반신의 체온이 떨어지고 혈행이 나빠져 원래는 하반신에 있어야 할 혈액이 머리로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냉기로 인해서 혈액이 머리로 올라간 것이다. I씨는 그 후 6달 동안 10kg, 1년 동안 17kg 감량에 성공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22kg을 감량해서 60kg이 되었다. 아직은 조금 살이 찐 상태이지만 몸은 너무나 건강해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